1968년 대서양에서 비밀 임무를 마친 미국 잠수함 스콜피온은 지휘센터에 보고한 뒤 귀향 경로를 설정합니다. 5일 후 승조원 가족들은 잠수함이 귀향하기를 기다리며 부두에 모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스콜피온은 1960년대 미 해군에서 복무한 스킵제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과 디젤 추진 잠수함의 첨단 선체 설계를 처음으로 결합한 스킵제급의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스킵제급 잠수함은 당시 가장 빠른 공격 잠수함으로 최대 속도는 33노트에 달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으며 최대 220m까지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스킵제급 잠수함은 뛰어난 속도와 조종성을 보여주었지만 추진기와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선체를 통해 직접 전달되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이 저주파 소음은 미 해군이 개발한 새로운 소리 감시 시스템인 소시스 배열에 의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소시스는 음향 센서 네트워크, 즉 수중 마이크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은 음향 채널을 이용해 잠수함과 기타 수중 음향 사건이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리를 수백 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음향 채널은 바닷속에 있는 수평의 물층입니다. 수중에서 발생한 음파는 채널 내 상부와 하부층 사이를 반사하며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 저주파 소리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먼 거리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수중 금양 수신이 배열이 포착한 저주파 소리는 기록되어 분석을 위해 해안 기지로 전송됩니다. 신호의 원천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3개 이상의 수중 금양 수신이 배열을 사용하여 삼각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기 경보 감시 시스템은 더 조용하고 더 크며 더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스레셔급과 퍼밋급 잠수함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잠수함급은 은밀성을 높이기 위한 소음 차단 기술과 기타 여러 개선 사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킵제급 잠수함은 첨단 소음 차단 기능으로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65톤이었습니다. 굴드 내셔널 배터리스에서 제작한 TLX 53A 주저장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디젤 잠수함에서 사용된 이전 모델인 TLX 53에 비해 충전 시 더 많은 수소를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킵잭 핵잠수함은 배터리 하나만 사용했고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레이백급과 같은 디젤 잠수함은 TLX 53 배터리 4개를 사용했습니다. 스킵자에게서 또 다른 혁신은 컨닝타워, 조종실, 그리고 공격센터를 하나의 공간에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작전구역에서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버튼 하나로 밸러스트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시버튼 전기 시스템은 조종실에서 유압으로 밸브를 작동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는 전투작전 중에 무기와 함정 제어 시스템의 조정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무기 측면에서 스킵제급 잠수함은 150kg 탄두와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는 호밍 소나가 장착된 마크 37 어로에로 무장했습니다. 이들의 선체는 매우 강력하며 하이 yield 80 고강도 강철로 만들어졌고 붕괴 심도는 550m였습니다. 즉 550m까지 잠수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야 선체가 붕괴되었습니다. 1963 연사 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십 스레셔가 침몰한 이후 미 해군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잠수함 함대를 보완, 유지, 건조하기 위해 서브세이프 सब세이프 잠수함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스콜피온은 1963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전면 정비 기간 동안 2가지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해수, 차단 밸브와 비상 블로우 시스템이었지만 이는 1967년에 예정된 다음 정비 때까지 연기되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고 베트남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의 자원은 한계까지 소모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해군 해양시스템사령부의 연구에 따르면 잠수함의 40%의 시간이 드라이 도크에서 보내졌고 실제 임무에 투입된 시간은 60%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해군 지휘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핵잠수함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이라면 정치인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잠수함 함대에 실험적인 계획 정비 또는 가용성 축소 정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리 비용을 절감하고 잠수함의 현역 복무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스콜피온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잠수함 중 하나였습니다.
1967년 2월 1일 스콜피오는 가용성 축소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스콜피오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저렴한 잠수함 정비를 마치고 10월 6일에 드라이도크를 떠났습니다. 8개월간의 정비 기간 동안 스콜피온에 사용된 320만 달러 중 230만 달러가 연료 보충과 원자로 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급의 표준 잠수함 정비에 비해 84%나 적은 금액으로 표준 정비는 거의 2년이 걸리고 2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됩니다. 스콜피온에는 쓰레기 처리 장치에 새로운 잠금 장치, 2가지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선미와 세일 평면에 유압 장치 수리를 포함해 109건의 미완성 작업 지시가 있었습니다. 1968년 3월 23일 슬래터리 함장은 긴급 수리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선체의 열악한 상태를 언급했는데 내부에 317개의 결함이 있었고 밸브들도 여러 군데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스콜피온의 운용 심도는 91m로 제한되었고 이는 새로운 잠수함 안전 규정보다 61m나 얕은 깊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잠수함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크랩아이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68년 1분기는 전 세계 해군에게 많은 일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프랑스, 그리고 소련이 각각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잠수함을 잃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소련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인 K-129가 태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는 냉전이 한창이었고 미국은 적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푸에블로함이 한반도 영해 근처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됩니다. 이 정찰함은 미 해군의 암호화 장비인 TSACKW 7을 포함해 감시 및 모니터링 장비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습니다. 1968년 2월 15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콜피온함은 새로운 함장 프랜시스 슬래터리와 100명의 승조원과 함께 재교육 훈련을 마칩니다. 지중해로 파견된 스콜피온함은 2번의 나토 해군 훈련을 마치고 미 해군 6함대와 다시 훈련을 실시합니다. 긴 파견 기간 동안 스콜피온함은 냉각 시스템의 프론가스 누출과 탈출 트렁크에서의 전기 화재를 포함한 여러 기계적 고장을 겪습니다. 물 누수로 인해 전원 연결이 합선됩니다. 스콜피온함은 5월에 지중해 임무를 마친 후 대서양으로 향하기 위해 지중해를 서쪽으로 항해합니다. 한 명의 승조원이 병에 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집에 가족 비상사태가 발생해 이 사실이 슬래터리 함장에게 보고됩니다. 스콜피온함은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한 뒤 스페인 로타 해군 기지로 향합니다. 5월 16일 밤 스콜피온함은 5월 17일 스페인 로타 해군 기지 방파제 밖에서 2명의 승조원을 다른 선박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 주둔 중인 미 해군 대서양 잠수함 사령관 아놀드 F. 슈라더 중장이 스콜피온함의 작전 통제권을 인수합니다. 이곳은 냉전 시대이며 스콜피온함의 승조원들은 노폭으로 귀향하기 전에 2가지 임무를 더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임무는 쉽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로타 해군 기지에서 작전하며 보급과 수리를 위해 기지에 들렀다가 다시 순찰 임무로 출항합니다. 소련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소련 잠수함들은 동맹국 잠수함들이 로타를 떠날 때 뒤를 쫓으려고 합니다. 스콜피온이 로타에 머무는 동안 기지 밖에는 소련의 헌터킬러 잠수함들과 스파이 선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콜피온의 첫 임무는 존 C. 카루남이 해군 기지 로타를 떠날 때 소음을 만들어 은폐해 주는 것입니다. 소음 은폐란 한 잠수함이 소음을 만들어 다른 잠수함의 소리를 감추어 그 잠수함이 탐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2 잠수함 모두 대서양을 향해 출항합니다. 존 C. 카루남은 핵탄두를 장착한 채 은밀하게 대서양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스콜피온함은 집으로 향하는 경로로 바다에 좀 더 눈에 띄게 진입합니다. 이제 스콜피온함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하며 복잡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소련 해군 기동부대가 어딘가 아조레스 제도 근처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고 스콜피온함은 소련 함대를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기동부대에는 거의 확실하게 소련의 고속공격 잠수함들이 경계를 서고 있을 것입니다. 스콜피온 같은 잠수함들은 적 잠수함을 사냥하는 동안 가능한 한 조용하게 항해합니다. 어뢰 승무원들은 마크 37 유도 어뢰를 장전하고 필요할 때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스콜피온이 아조레스 제도를 향해 출발한 후 그 움직임은 불분명해집니다. 작전 중에는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자침묵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스콜피온이 소련군으로부터 멀어질 때까지는 거의 아니면 전혀 교신이 없으며 이 작전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스콜피온이 소련 해군 기지로 향해 항해한다는 것뿐입니다. 로터에서 아조레스까지는 약 1100마일이고 스콜피온이 시속 30마일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는데 아마 30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17일 아침 일찍 로터를 출발하면 스콜피온은 18일 아침에서 점심 사이에 아조레스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이틀 동안 소련 기동부대를 정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자정 직전부터 자정이 지난 어느 시점까지 슬래터리 함장은 무정의로 해군 기지 로터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는 로터의 무선 통신원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지만 그리스에 있는 해군 통신 기지와는 연락이 닿습니다. 그곳의 통신원들은 슬래터리 함장의 메시지를 버지니아에 있는 미 해군 대서양 잠수함 사령관인 슈레이더 중장에게 전달합니다. 이에 대해 슈레이더 중장은 스콜피온에게 버지니아 주 노폭에 있는 모항으로 돌아오는 항로를 지정하고 슬래터리 함장에게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5월 21일 23시 54분 슬래터리 함장은 예정된 항로를 290도 속도를 18노트로 보고하며 5월 27일 17시 도착 예정이라고 알립니다. 임무를 마친 그들은 이제 귀향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콜피온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미 해군은 스콜피온에게 9번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개의 메시지는 특히 회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27일에는 승조원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귀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콜피온은 귀환 전에 기지에 무전을 보내야 하지만 여전히 연락이 없고 잠수함은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 해군 대서양 함대는 해상 및 항공 수색을 시작합니다. 55척의 함정과 35대의 수색기가 동원됩니다. 6월 5일까지 도 스콜피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스콜피온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30일 스콜피온의 이름은 미 해군 함정 등록부에서 삭제됩니다. 스콜피온은 또 다른 미스터리가 되었고 스콜피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스콜피온은 소련 함대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해군이 스콜피온을 침몰시켰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은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암호 장치가 소련의 손에 넘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국가 기밀이 소련에게 팔려서 소련이 스콜피온의 위치에 대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주 전 소련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잠수함 K-129를 잃었습니다. 소련은 미국이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믿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스콜피온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콜피온이 소련 함대를 감시하던 중 소련 잠수함에 기습을 받습니다. 스콜피온은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합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나중에 소설로 각색되어 환상적인 액션 장면과 스파이, 비밀이 얽힌 줄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건의 수석조사관인 존 크레이븐은 스콜피온의 어뢰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론을 개발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의 첫 번째 이론은 스콜피온의 마크 37 어뢰가 우연히 무장되어 발사관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슬래터리 함장은 어뢰가 잠수함 내부에서 발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뢰를 발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뢰가 잠수함에서 나가면서 유도 장치는 가장 가까운 표적을 찾게 되고 그 표적은 바로 스콜피온 자신입니다. 어뢰가 스콜피온의 선수에 명중하자 그 충격으로 잠수함의 선수 부분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물이 잠수함의 앞부분을 받아 밑으로 끌고 가고 한계 심도에 도달하자 잠수함의 나머지 부분이 안쪽으로 붕괴됩니다. 크레이븐의 두 번째 조사 이론은 마크 37 어뢰의 내부의 배터리가 파손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어뢰가 폭발할 만큼 충분한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뢰가 선수 내부에서 폭발하면 앞 해치가 날아갑니다. 이로 인해 어뢰실이 침수되고 스콜피온은 한계 심도로 끌려 내려갑니다. 스콜피온이 사라진 지 몇 달 후 해군은 5월 22일 스콜피온이 파괴되는 소리가 담긴 소시스 녹음을 공개합니다. 18시 37분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 있는 수중 청음기 배열이 0.5초 강역으로 두 번의 날카롭고 짧은 신호를 기록합니다. 신호의 강도는 각각 9kg의 트리니트로톨루엔 A에 해당하는 두 번의 폭발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에너지 폭발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데이터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21분 후 18시 59분 에라 8만은 466m 깊이에서 6.6킬로톤의 트리니트로톨루엔 폭발에 해당하는 신호를 포착합니다. 이 강력한 신호 이후 거의 3분 동안 14개가 넘는 날카롭고 강한 음향 신호들이 이어집니다. 이 강한 음향 신호들은 뉴펀들랜드 그랜드 뱅크스 지역에 있는 다른 2개의 소시스 수중금향기 배열에서도 포착됩니다. 처음 2번의 작은 폭발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지만 더 큰 음향 신호들은 대규모 뇌파로 해석되고 그 뒤를 이어 여러 번의 작은 뇌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스 녹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해당 지역의 다른 잠수함의 소리입니다. 이는 소련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마크 37 어로에에는 150kg의 폭약이 들어있지만 소시스 녹음에는 이런 폭발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로에 관련 이론들도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쓰레기 처리 장치에 관한 또 다른 이론은 스콜피온이 오수와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잔망경 깊이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 장치에 잠금 장치가 고장나면서 물이 들어와 함내가 침수됩니다. 이것은 원래 수리되었어야 했지만 정비 일정이 축소되면서 누락된 작업 지시서 중 하나였습니다. 비상 해수 셔틀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축소된 정비 프로그램 동안 설치되지 않은 안전 장치로 인해 선박이 침수되어 침몰하게 됩니다. 해군은 소시스의 녹음 기록을 활용해 스콜피온을 찾는데 이는 과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레셔를 찾았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각기 다른 소시스, 소싯, 관측소에서 음향 신호를 수집하고 스콜피온의 위치를 삼각 측량합니다. 해군은 스콜피온을 찾기 위해 10에서 12해리의 목표 구역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들은 가시성이 좋지 않은 3,000m 깊이의 해저를 수색하기 위해 9m 폭의 구역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1968년 10월 말 해군의 해양 연구선 미저는 아조레스 남서쪽 약 400해리 떨어진 고대 해저 화산 분화구 안에서 스콜피온을 발견합니다. 기관실이 있는 선미 부분이 붕괴되어 앞으로 빨려 들어가 원자로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로펠러가 여전히 달려있는 주축은 선미 부분과 분리되어 난파선 잔해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작전 구역이 위치한 중간 부분은 완전히 분해되었습니다. 어뢰실이 위치한 선수 부분은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변형되었습니다. 3308-14 미터 깊이의 해저 잠수함은 진흙투성이의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잠수함의 세일, 도시대은 잘려 나갔습니다. 선수 부분은 진흙 속에 똑바로 박혀 있습니다. 선미 부분은 우연 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잠수정 트리우스의 호는 스콜피온의 잔해를 기록하고 조사관들은 소시스 데이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트리우스 2호는 또한 스콜피온의 잔해 일부를 회수합니다. 로봇 팔을 이용해 잠수정의 승무원들은 작전 구에게 주배터리 잔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로봇 팔로 주배터리 덮개 일부를 회수합니다. 그 후 그들은 선수와 선미 중간 지점에서 원자력 동력 승무원으로 보이는 작업복을 입은 시신을 발견합니다. 잔해에는 어로의 손상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소련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스콜피온의 어뢰 중 하나가 폭발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함체 붕괴 정도로 볼 때 침몰 당시 잔해 내부에 물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 물이 있었다면 함체 붕괴를 막았을 것입니다. 함체 붕괴는 내부 공기 주머니가 있어 그 공기가 물 압력에 의해 압축될 때만 발생합니다.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9년 1월 30일 스콜피온 조사법정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사보타주를 배제했지만 보고서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해군 태스크포스는 잠수함 설계, 잠수함 구조, 그리고 수중 폭발의 영향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970년 1월 스콜피온 구조 분석 그룹이 그들의 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수소가스가 주배터리 저장소에서 폭발을 일으켰다고 제안했습니다. 잔해에서 회수된 주배터리 덮개는 내부에서부터 변형되어 있고 배터리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파편이 공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처럼 고속 폭발에서 나온 것일 정도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물을 통과했다면 속도가 느려졌을 텐데 말이죠.
폭발 당시 배터리가 건조했다는 것은 격실에 물이 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스콜피온 조사위원회는 배터리 폭발 이론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크레이븐의 선체 내부 어뢰 폭발 이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명확한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새로운 증거 없이 정체되고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4년. 이 지난 후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오래된 증거들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2011년 해군 정보국의 수석 음향 분석가 브루스 룰은 구조 분석 태스크포스의 증거를 사용해 기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소시스에서 녹음된 음향 신호에 3분짜리 테이프 녹음이 있습니다. 팔매서는 40년 동안 감지되지 않았던 2번의 짧고 날카로운 폭발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전히 증명할 수 없는 이론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입니다. 스콜피오는 잠망경 깊이에 있습니다. 승조원들은 디젤 잠수함에서 사용되던 옛 절차인 컨디션 베이커를 따릅니다. 그들은 해치를 닫고 배터리 구획에서는 플래퍼라고 불리는 환기 덕트도 닫아 배터리 침수를 방지합니다. 만약 수면에서 선박과 충돌할 경우 원자력 잠수함에서는 잠수함이 완전히 잠수한 상태에서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시 수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가 축적되면 고농도에서는 인화성이나 폭발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을 방지해야 합니다.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잠수함 전체에 가스를 순환시켜 농도를 희석시키고 스크러버가 그 가스를 흡수하고 처리합니다. 베이커 상태에서는 배터리실이 밀폐되어 공기가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소가 빠르게 축적되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베이커 상태에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동안 배터리 구획 안에서 작업하던 승무원이 정정히 스파크를 일으켜 수소에 불이 붙게 됩니다. 2번의 폭발이 0.5초 강력으로 발생합니다. 폭발의 위력은 트리니트로톨루엔 9kg에 해당합니다. 선체 내부에서 발생한 폭발의 압력은 10에서 14바 사이로 스콜피온의 선체를 파열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5바의 압력만으로도 가장 가까운 구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망할 수 있습니다. 폭발은 즉시 작전 구획에 있는 승조원들을 사망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밸러스트 제어를 포함한 잠수함의 조종 장치를 파괴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손상된 밸브와 선체를 통해 물이 천천히 새어 들어옵니다. 선박을 침수시킬 만큼은 아니지만 무게가 더해져서 천천히 그 공간에서 가라앉을 정도입니다. 원자로 구획의 후방에서는 폭발이 약해서 승무원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842분, 즉 배터리 폭발 21분 후 스콜피온의 주 선체가 466m 깊이에서 6.6킬로톤 트리니트로톨루엔에 해당하는 힘으로 내파됩니다. 3분 동안 여러 구획이 내파되면서 14개 이상의 작은 음향 신호가 기록됩니다. 99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합니다. 비극 이후 해군은 조용히 감축 정비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휴스턴 크로니클에 실린 기사에서 해군 해양 시스템 사령부는 그러한 정비 프로그램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주요 소규모 정비 개념의 성공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첫 번째 사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입니다. 스콜피온, 미 해군 함정사령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콜피온이 실종된 지 10개월 후 해군 함정 기술 매뉴얼을 변경했습니다. 잠수함 저장 배터리와 관련하여 1969년 3월판에는 충전이 진행 중일 때 개방형 탱크 환기 시스템이 있는 함정의 배터리웰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경험에 따르면 모든 개별 배터리 셀 폭발은 충전 중의 인원이 배터리 탱크에서 작업할 때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도 해군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콜피온에 대한 결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만 3,8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잠수함 참전용사협회는 미 해군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스콜피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군은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